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시장 이야기를 하면 정말 위원님의 말씀대로 척척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간밤 미국 증시는 지표 부진에 따라서 하락 마감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다행히도 좀 낙폭을 만회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부터 내려주시죠. 일단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요 근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하루에 2%는 기본으로 오르고 또 2% 내려오는 것도 너무 쉽게 내려오는 것이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요 근래 그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움직이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건가요? 미시간대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거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정치가, 잠정치가 5.4인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실제 확정치가 5.3이 나왔어요. 그럼 0.1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장이 막 환호를 해요.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얼마예요? 8.6이에요. 8.6. 1.1에서 8.6이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였잖아요. 그게 4배가 넘거든요. 조금만 움직이면 정점 찍은 것 같아. 둔화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게 시장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거 보면서 그냥 사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웃음도 나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재료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표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모습이었죠.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8%가 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은 미국장이 오늘 빠졌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매월 10일 날 발표되는 전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CPI가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3월 CPI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시장이. 그랬는데 지난달에 8.6이 되면서 그 3월보다 더 높게 돼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정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유가가 되게 중요한데 유가가 지금 또 110불대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음 달 10일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나 변화가냐에 따라서 시장은 다를 거다. 특히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금리 인상이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시장에서 0.75 정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7월 달에. 근데 지금 연준 의원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경기 침체가 됐다라는 전문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열어놓고 시장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최악의 상황에 시장을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준 의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경기 침체 아니다. 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전망을 침체라고 하는데 혼자서만 아니라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끝까지 시장에 사기를 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과하지 않다고 연준은 얘기를 했어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하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게끔 무조건 내려오게 하겠다. 무조건 내려오겠다고 한 연준이요. 대응을 안 해요. 그 시간이 돼서 금리 인상을 해요. 이건 되게 잘못된 대응이거든요. 경제는요. 과거 사례, 연준의 사례를 보면 선제 대응했을 때 이겼어요. 항상 선제 대응을 했을 때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마무리했어요. 그때가 언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였어요. 2007년도에 벤 버냉키 회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없다. 2007년 초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2007년도 11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인정하고 0.75 금리 인하를 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급속도로 금리 인하하고 돈을 막 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딱 1년 만에 그 이듬해 2008년 10월 24일 날 다우지수가 6,500 찍고 지금 36,000까지 날랐어요. 1년이라는 시간 하나로 줄인 거예요. 시장은 고통이 왔지만 1년 안에. 근데 지금 제롬 파월 하는 거 봐가지고요.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을 가도 못 막을 판이에요. 왜냐?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요. 높게 치고 적게 내려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에 만약에 7월 10일에 CPI가 만약에 9 정도 나온다. 영국처럼 9 정도가 나오면 연준은 0.75가 아니라 1%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대응이 완전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계란값이요. 미국도 한 판 내에 54%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은 계란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도 계란이 뭐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과처럼 그런 일반인들이 먹는 물가가 그렇게 한 번에 54%가 뛰었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연준의 모습을 봤을 때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된다. 이것도 잘못되다는 거죠. 연준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표 조금 가지고 시장을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아직 멀었다, 하락이 멀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아무 근거 없이 반등을 한 4일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바닥이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파세요.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도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서학개미라고 하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많은데 기술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기준선 값이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올라와서 지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다음 달은 지나쳐요. 이 다음 달에 언젠가요? 내일 모레예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더 생기면 그 다음에는 지나치면서 이 기준선은 우상향으로 올라가 버리고 캔들은 깨고 내려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나스닥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를 같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의 차트를 좀 보시면 월봉으로 가보면 이게 정상인 거죠. 죄송합니다. 나스닥으로 보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지난달에 아랫골이 생겨서 기준선 수평을 맞고 올라왔다가 옆으로 기면서 캔들 떨어지는 거. 지금 나스닥은 벌써 다우의 갈자를 미리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다우는 하락을 다 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우는 나스닥처럼 될 거다. 나스닥이 한 달 먼저 가 있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반등을 선호하시면 안 되고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요즘은 그 시장이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위험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비트코인을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름대로 가상화폐예요. 근거가 없고 보증인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했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쓰는 게 돈이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만들고 있을 때 비트코인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왜 갑자기 비트코인을 말하냐면 이건 비트코인이요. 2,300 맞다가 좀 올라오니까 시장이 그 사이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시장 자체로만 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시장이 반등이 돌아오면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소 3개월 연속으로 쭉 빠져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온다면 그 신빙성은 굉장히 작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원래 목표치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잦아진다 해서 계속 잦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 기간 지표로 인해서 고통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사실일 거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인데요. 환율이 지금 1,302원을 갔었어요. 이번 달에. 1,302원 갔다가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1,300원 밑에서 움직이고 1,294원이요. 요즘은요, 하루에 10원이 엄청나게 쉽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10원, 70점이 올랐거든요. 어제 장중에 16원까지 빠지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어떻게 보면 환율 가지고 시장을 리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롤러스케이트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 환율이 그러면 정점을 찍었냐, 1,300이 정점 찍었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율이 찍고 내려와야 주식이 갈 기회를 갖잖아요. 항상 이 우리나라 반비례 하니까. 근데 저는 환율을 이거 정점을 찍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 차가 좀 벌어지기 전까지는 믿지 말자. 오히려 위에서 눌러줌으로 인해서 외국인 나갈 기회를 더 주는 거다는 거죠. 차라리 올라가 버려서 외국인들이 나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는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월봉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게 조정다운 조정을 얘기하는 차트가 없어요. 일목균형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어떻게 돼요?
거의 없어요. 이번 7월 달 되면은 이제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역전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 말씀은 외국 가서 투자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환율이라는 것은 1302원을 꼭 지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더 빨리 가는 시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겠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눌리는 걸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하면 그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환율의 흐름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저는 예전에 한 2년부터 1360원 정도까지 갈 거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벌써 1300을 봤어요. 근데 1360원을 안 가게 하고 싶겠죠. 수입 물가 때문에 경상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어차피 가야 할 길라면 인정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상으로는 지금 여전히 우상향으로 계속 방향이 나왔고, 만약에 환율이 무너질 것 같았다면 사실 여기 월봉 캔들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음봉 나왔을 때 여기서 이 모습이 나오질 않죠.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기 매수세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낮게 해서 받아 올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누군가의 흐름이 캔들로 나타난 거. 그 상태에서 이 상황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아직은 꼭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에 의한 시장 흐름은 결코 위험자산 선호도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2400 갔다가 이틀 만에 다시 2385로 밀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여기까지 이 반등이 지난주에 올랐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냥 돌아다니는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나오신 뉴스가 뭐가 있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치리스트에 우리가 등록되면 내년하고 내후년, 그러니까 원래 와치리스트 되고 2년 정도 시간 안에 이게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없애주면서 해외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죠. 그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올 기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게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시점부터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쫙 그으면 여기가 바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바닥치기로 생각했는지 요 6월 14일 날 기관들이 엄청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팔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일 거라 예상했던 기관들이 들어왔다가 200포인트 물린 거죠. 주식에서. 그러니까 평단가를 맞춘 시점이 얼마냐면 정확히 2414에서 24였거든요. 거기서 어제 그제 물량을 털고 오늘도 물량을 털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지휘했던 누군가가 판단 미스가 있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자리에서 바닥이 나오질 않아요. 일목균형표상에서도 아직 바닥이 쉽지 않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목균형표를 배우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20년 동안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일목균형표는 따지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멀리서 실컷 쳐다보게 되면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목균형표는 절대 이 반등의 코너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약간 좀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400이든 2300이든 2200이든 터닝을 하기 위해서 변화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게 제가 아마 이 방송 나올 때나 한 얘기인데 뭐냐면 수급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수급의 본질적 변화는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돼요. 근데 기관은 샀어요. 기관은 샀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외국인은 3년 내내 팔고 있어요. 3년 내내 팔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MSCI 선진국에서 편입 가능성이네.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냐 안 하냐 요거였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찾고 있는 거 뭐냐면 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원달러가 올라가니까 통화수합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통화수합이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가 통화수합을 미국과 하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미국에도 지금 국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채 담보로 돈을 가져가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화수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옐런이 16일 날 방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해볼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벌써 미국에서는 그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근거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이 돌아올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의 시그널이 없다.
이걸 따진다 그러면 지금 기관 혼자서 이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명분이 있느냐, 상황이 되느냐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뭔가의 부빌 언덕이 생길 때까지는 리스크 감안 매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환율 분석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